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속에 내 자식을 잠재운 50대 여성입니다. 제 밑으로는 아들 둘이 있었어요. 애아빠가 큰애 10살이 되기도 전에 병으로 죽고 평생 혼자 키운 자식들이죠. 남들은 여자 혼자 아들 둘이 너무 버겁지 않냐고 걱정을 많이 했지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은 삶이 어디겠어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제게 힘이 되어주던 큰아들 덕에 남편 없이도 힘든 줄 모르고 살았죠. 아버지의 빈자리로 일찍 처리된 아들은 시키지도 않은 집안일을 나서서 하고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가끔 집에 놀러 오던 여동생은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은 거 아니냐며 부러워했어요. 상훈아, 너는 나중에 진짜 좋은 남편 되겠다. 어쩜 남자애가 그렇게 세심하고 착실하니? 누가 보면 딸 있는 집인 줄 알겠어. 별거 아닌데요, 뭐.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모. 어쩜 저렇게 인사성도 바르고 딱 보면 형부 똑 닮았어. 형부 그렇게 된 거 너무 안타깝지만 상훈이 같은 든든한 아들이 있어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게 나도 상훈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반면 작은 아들은 좀 달랐습니다. 연년생으로 자라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별 차이가 없이 키운 것 같은데 어쩜 그렇게 다른지요. 공부는 담쌓아 노트에는 먼지가 내려앉은 지 오래고 컴퓨터 게임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도 많았어요. 상민아, 게임 좀 그만해. 숙제는 안 할 거야? 할 거야. 아까도 한다고 해놓고 2시간이나 지났잖아. 아유, 한다고. 이것만 끝내고 한다고 했잖아. 너 이 녀석 진짜? 그러고 있는 꼴을 보면 한 번씩 성질이 확 나서 컴퓨터 콘센트를 뽑아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면 아들은 불같이 화를 내며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죠. 그럴 때마다 나서준 건 큰아들이었습니다. 아이, 진짜 엄마 미쳤어?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구상민, 너야말로 미쳤어? 아이, 뭐래, 짱나게. 너 앞으로 게임 금지야. 엄마가 분명히 숙제 먼저 하라고 했지? 해야 할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게임이야? 네가 뭔데 참견이야. 내가 게임을 하든 숙제를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구상민 너 진짜 안 되겠다. 컴퓨터 상훈이 방으로 옮겨. 그리고 할 때마다 상훈이 허락받고 해. 그런 크고 작은 싸움들이 끊임없었죠. 그러다 보니 작은 아들 때문에 골치 아픈 일도 많았고 말썽을 부리는 통에 학교로 불려가는 일도 잦았어요. 공부를 못하는 건 상관없었어요. 적어도 남에게 피해주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게임 아이템을 학교 친구들에게 강매한다던가 학교 친구들을 PC방에 끌고 가 자기 게임 캐릭터를 키우라고 하는 등 말도 못할 짓을 많이 했죠. 한 학교에 반장하는 형과 문제아 동생인 담임이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죄인처럼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의 동정과 연민을 받았어요. 상훈이 어머님, 걱정 많으시겠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선생님. 애가 게임에 너무 푹 빠져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에 애아빠라도 있으면 휘어잡을 수 있을까 싶은데. 요즘 애들 게임에 빠지는 거 문제 많아요. 아빠가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집 애도 틈만 나면 컴퓨터 게임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난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집에서 못하게 하면 학교 친구들 대동해 PC방 간다고 협박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적어도 집에서 게임하면 밖에서 문제 일으키는 일이 없으니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주야장천 게임만 해대니 성적이 뭐 좋았겠나요. 큰아들은 서울권 대학에 갔지만
작은 아들은 대학 문턱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큰아들 대학 등록금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형한테 작년에 1,000만 원 들어갔다면서. 그럼 나도 줘야지. 그게 무슨 말이야? 너한테 왜 줘야 하는데? 그럼 엄마 나랑 형 차별할 셈이야? 형한테는 주고 나한테는 입 싹 닦는다고? 상훈이는 대학 등록금이잖아. 너도 그럼 대학에 가든지. 대학에 가서 쓰던 내가 알아서 쓰든 결국 나한테 투자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왜 굳이 대학 가는 자식만 챙기는데? 학교 가서 공부하는 돈이랑 게임에 쏟아부을 게 분명한 돈이랑 같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기가 막혀서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매일같이 찾아와 그놈의 돈 타령 하는 거예요. 종잣돈 삼아 사업이라도 한다길래 못 이기는 척 어쩔 수 없이 돈 1,000만 원 해주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차라리 먹고 떨어지라는 심정으로 준 거예요. 다행히 그의 큰아들이 입대하는 바람에 작은아들이 형처럼 달라는 말은 더는 할 수 없게 되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큰아들이 입대해서 받은 월급을 전부 모아 복학 등록금을 마련했거든요. 엄마, 등록금은 이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행여 내 핑계 대면서 상민이 그놈이 돈 달래도 절대 주지 말고. 그거 그대로 뒀다가 엄마 나이 들어 노후 자금으로 써야지. 엄마 노후는 네가 걱정 안 해도 돼. 상민이야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상훈아, 엄마는 너한테 고마운 게 참 많아. 그러니까 등록금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공부해. 악바리처럼 뭐든 너 혼자 다 해내려고 하지 말고, 응?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 엄마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아빠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고. 상민이가 두 사람 몫을 하면 사는데 내가 엄마 안 도와주면 누가 엄마를 도와주겠어. 든든한 큰아들은 기어이 성적을 올려 전액 장학금을 받아오더라고요. 작은아들은 그렇게 4년 동안 큰애만큼 저한테 돈을 타갈 생각이었는데 그럴 빌미가 없어지니 나중엔 막무가내였어요. 아이, 돈 주라고. 대학 등록금이라고 생각하고 달라고. 언제는 형만큼이라도 해주라며. 그래서 해줬잖아. 상훈이는 대학 등록금 다 지가 벌고 장학금 타고 다니는데 형한테 든 돈이 없는데 뭘 똑같이 달라는 거야? 아이, 진짜. 구상훈 진짜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새끼. 너 형한테 그딴 식으로 말할 거야? 도움 안 되는 새끼를 도움 안 된다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하는데? 그 일로 4년을 지겹게 싸웠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입대했을 때 얼마나 심신이 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 큰아들은 성실하게 대학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 아파트며 차를 사는 등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원래 평범한 월급쟁이가 가장 어렵잖아요. 딱 자기 몫을 하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딱 그렇게 자란 거예요. 하지만 작은 아들 인생도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제대 후 군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가 동업자금을 들고 튀어 시작도 해보기 전에 망했다더라고요. 그때도 급한 불 좀 꺼달라고 해서 돈 500인가 해줬었어요. 그 후로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않고 아는 사람끼리 우르르 몰려다니며 인생 한 방을 노리는 한량처럼 살더군요. 보다 못한 큰아들이 나서서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작은 아들은 큰아들의 인생을 비웃었습니다. 아이, 상민아, 그러지 말고 내가 일자리 하나 알아봐 줄 테니까 거기 출근해. 못해도 한 달에 250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꾸준히 모으면 대출도 나온다더라. 너도 집 사고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뭐? 한 달에 250?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이야. 너 집도 대출받아 샀다며. 어느 세월에 그 빚 다 갚을래? 나는 너처럼 답답하게는 안 살아. 두고 보라고. 몇 년 후면 너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살고 있을 테니까. 철없는 작은 아들은 그렇게 자기 신념을 고집하며
하루살이처럼 살더라고요. 다 큰아들이 그렇게 살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려서 게임으로 속 썩이는 것도 못 막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며 한량같이 사는 애가 뭐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큰아들이 아파트 대출금을 하루하루 착실하게 갚아나가던 때 작은 아들은 틈만 나면 제게 와서 손을 벌리는데요. 성인이 되고부터 맡겨놓은 돈 찾으러 오는 사람처럼 돈을 요구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한두 번이야 사정이 워낙 힘들고 급하다고 하니 부모된 도리로 도와줬지만 그렇게 도와주다 보니 3번, 4번은 너무 쉬운 거예요. 엄마, 내가 이번에 진짜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거든? 이거 완전히 대박 아이템이야. 안 하는 사람이 병신이라니까. 엄마가 딱 2천만 해주면 내가 반년 안에 2배로 불려줄게. 이거 완전히 남는 장사잖아. 2배고 3배고 관심 없으니까 그만 가라고. 어? 너는 여기가 무슨 자선단체 사업장인 줄 알아? 자선단체는 진짜 힘든 사람이나 돕지. 너는 진짜 힘든 것도 아니고 젊은 애가 어떻게 된 게 제대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손만 벌려. 잘해보려고 하는 거잖아, 나도. 누가 그냥 달래? 돌려준다니까. 됐다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돈 얘기하려거든 찾아오지도 마. 아주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단호하게 내쫓아버리고 나니 처음이 힘들지 결국 마음도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안 도와준다고 해서 작은 아들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근심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고 부족함 없어 보이는 큰아들에게 유독 여자가 안 생기더라고요. 큰아들 성격상 20대 후반이면 진득하게 만나는 여자친구 하나쯤은 있을 법한데 있나 싶으면 금세 헤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언니, 상훈이는 결혼 안 한대?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직업도 탄탄한데 왜 소식이 없어? 인물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성격은 두말할 것도 없는데. 그러게 말이야. 결혼 생각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영 소식이 없네. 언니한테도 별말 안 해? 한번 물어보지. 괜히 애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렇지. 혼자서도 잘 사는데 내가 괜히 욕심내는 것 같아서. 이만큼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결혼까지 재촉하면 내가 너무 양심 없지 않나 싶어서. 그래도 슬쩍 한번 물어봐. 언니 생각해서 못 가는 걸 수도 있잖아. 내 생각 때문에 못 간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괜히 언니 혼자 남는 거 걱정돼서 못 갈 수도 있지. 결혼하면 지금보다 더 찾아오기 힘들 거 아니야. 자기 가정 꾸리느라 언니한테 소홀해질 텐데 그 속 깊은 애가 거기까지 생각할 수도 있잖아. 여동생 말을 듣고 보니 아차 싶더라고요. 큰아들 성격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주 아들이 왔을 때 처음으로 결혼에 대한 계획을 물었습니다. 상훈아, 만나는 여자애는 없어? 아니, 엄마 친구 보니까 곧 결혼한다고 청첩장 주더라고. 그러면서 너는 소식 없냐고 하는데 듣고 나니 좀 궁금해서 말이야. 아직 결혼 생각은 없어. 뭐 사람이 있어야 하지. 만나는 사람이 없어? 상훈이 너라면 여자애들이 줄을 설 줄 알았는데. 아, 아유, 엄마는 엄마네. 나 생각보다 여자들한테 인기 없어. 놀 줄 몰라 심심하다나. 뭐 예전에 여자친구가 한번 그런 적 있긴 해. 있긴 있었구나. 엄마는 괜히 엄마 때문에 네가 결혼이 늦어지나 해서. 엄마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때문에 늦어지긴 왜 늦어져. 엄마 생각하면 얼른 결혼해서 귀여운 손주 하나 낳아드리고 싶은데 이상하게 뭐 만나는 여자가 없는 건 아닌데 매번 결과가 좀 별로 안 좋아. 잘 만나다가도 갑자기 연락이 끊긴다거나 뭐 느닷없이 헤어지자거나 그런 거 보면 내가 문제가 있나 싶기도 하고.
네가 문제가 있긴 뭐가 있어? 어디 왕족 공주를 갖다 붙여놔 봐. 집안 하나가 좀 딸리지 너 하나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 아, 아유, 알았네요. 결혼할 사람 생기면 엄마한테 바로 이야기할게. 지금은 만나는 사람도 없고 결혼할 생각도 없어. 생각보다 여유 있는 큰아들의 말에 한시름 놓았죠. 그런데 제 고민을 알게 된 작은아들이 제게 빈정대며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형이 결혼하면 잘 살 것 같아? 잘 살지 그럼. 아유, 형은 딱 퐁퐁남 되기 좋은 상대거든. 아마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고 호구처럼 살걸? 퐁퐁남? 그게 뭔데? 별 볼 일 없는 여자 만나 나중에 한눈 팔더라도 이혼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벌어다 바치면서 심지어 뻐꾸기 키우며 살지도 모른다는 거지. 뭐? 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왜 발끈해? 뭐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구상훈 그거 은근히 호구 같은 면 있잖아. 여자가 작정하고 꼬시면 금세 넘어갈 거 뻔한데 이상한 여자 만나 결혼에 그렇게 살 바에야 지금처럼 혼자 사는 게 100배 1000배 낫지 않겠어? 네 형이 그럴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 애가 착해 빠졌어도 그렇게 사리 분별 못하는 애 아니야. 너는 형을 알기를 아유 됐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니. 그냥 지금처럼 시시한 취미생활이나 하면서 돈 벌어다 놓고 나중에 나 결혼하면 내 아들한테 재산이나 물려주면 되지. 인생 별거 있어. 결혼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저 싸가지 없는 놈이? 야, 그럴 거면 너나 그렇게 살아. 이게 진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 행여 상훈이 앞에서도 그런 얘기해. 알았어? 아유, 예, 알겠습니다요. 자식이 원수예요. 내 속에서 나온 애라 어디 던져버릴 수도 없고 별 말 같지도 않은 얘기로 속을 긁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두 형제 간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진 건 그 일이 있은 지 1년쯤 지났을 겁니다. 작은 아들이 집에 있던 날이었는데 연락도 없이 큰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여지껏 본 적 없는 표정으로 들어와 다짜고짜 작은 아들을 찾더라고요. 상민이, 구상민 어딨어? 상훈아, 갑자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상민이는 왜? 이 새끼 내가 가만두나 봐. 야, 구상민, 당장 나와. 뭐야, 새님이 웬일로 목청을 다 높이네. 뭔데? 너 이 새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큰아들이 느닷없이 작은아들 얼굴에 주먹을 날린 겁니다. 어머머, 상훈아,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야? 그만 좀 해. 아이씨, 너 미쳤냐? 돌았어? 미친 건 너겠지, 이 미친 새끼야. 내가 영영 모를 줄 알았어? 그런 짓을 해놓고도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큰아들의 분노에 작은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이제야 알겠다는 듯 피식 웃더라고요. 그 비웃음은 큰아들의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켜 결국 멱살까지 잡혔어요. 완전히 등신은 아니었나 보네. 생각보다 빨리 알아챈 걸 보니. 아, 영서 그게 그래? 내가 한 짓이라고? 대체 왜 그딴 짓을 하는 건데? 재밌냐? 왜 내 인생에 회방을 놓는 거냐고? 회방이 아니라요, 형님. 도움이지, 도움. 영서 그게 영악하네. 내가 분명히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한다면서 나한테 지갑 하나 받아가던데. 너 이 자식이... 큰아들은 다시 분노로 주먹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빈정거리는 작은아들의 얼굴에 다시 매다 꽂지 못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었나 싶어 들어보니 세상에 작은아들이 큰아들 연애사에 관여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당시 큰아들에게는 6개월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느닷없이 헤어지자고 하니 너무 궁금했대요. 대체 왜 여자들이 자기랑 만났다 하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유도 없이 헤어지자고 하는지요. 그러자 고민하던 그 여자친구가 그러더랍니다. 상훈 씨 동생 악취미 가지고 있더라. 내 동생? 내 동생이 왜? 며칠 전에 상훈 씨 동생이라는 사람이 연락했어. 인스타로 연락 와서는 만나자고 하길래 만났는데 진짜 별로더라. 뭐? 상민이랑 만났단 말이야? 왜? 상훈 씨랑 헤어지라던데? 어차피 결혼해봤자 홀어머니 모시는 독박 시집살이에 양아치 같은 시동생이 있어서 힘들 거라나? 지옥불에 들어가지 말고 이거 하나 받고 나가 떨어지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작은 아들이 사줬다는 명품 지갑을 꺼내더래요. 큰아들은 들으면서도 그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솔직히 이깟 지갑에 넘어가고 싶진 않았는데 내가 좀 혹했어. 예뻐서. 근데 다시 돌려준다고 해도 어쨌든 난 받은 거잖아. 상훈 씨한테 떳떳한 사람이 되지 못했으니 헤어지는 게 맞지. 결혼해봤자 그 질 나쁜 시동생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것도 싫고 홀어머니 모시기 싫은 것도 맞아.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짝퉁이더라. 가져가서 당신 동생한테 돌려줘. 큰아들은 주머니에서 그 지갑을 꺼내 작은 아들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 애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걸 생전 본 적 없던 저는 그 이상을 말릴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게 처음이 아닌 것 같더랍니다.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작은 아들은 그전에도 몇 번 그런 짓을 한 것 같더래요.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냐고? 말했잖아. 다 형 도와주려고 한 거라고. 솔직히 좀 약이 오르기도 했고 심술도 났지. 기계처럼 일에 돈은 꽤 버는 것 같더니 죄다 그걸 여자한테나 쓰고 있고, 나 힘들다고 할 때 형이 뭐 돈 100만 원이라도 도와준 적 있어? 형제한테도 안 쓰는 돈 여자한테 쓰는 게 꼴 같잖아서 인맥도 좀 쓰고 형 SNS도 좀 뒤져보고 애 좀 쓴 거지. 넌 진짜 구제불능이다. 회생하기 힘든 아주 최악의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봐주니 고맙네. 구제불능한테 적선이라도 해주시든가. 듣자 하니 저도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을 툭툭 치며 물었어요. 너 그게 사실이야? 그동안 네 형 만나는 여자들 다 회방 놓고 다녔다는 게 사실이냐고. 아이, 장난이야, 장난. 근데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나같이 짝퉁 지갑에 해불쩍해선 형 배신한 건데, 영석애는 좀 별종이긴 하다. 별로 그렇게 의리 있는 것 같지도 않더만. 너 나가라.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이, 뭐야. 자식한테 부모가 내 집 너 집이 어딨어.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딜 나가래. 난 도저히 널 이해하려야 할 수가 없다. 아니, 이제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 아주 하다 별짓을 다 하지. 형 앞길에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회방꾼은 되지 말았어야지. 당장 짐 싸서 나가. 내 말 안 들려? 당장 나가라고! 화가 난 저는 그 자리에서 작은 아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안 봐야 살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큰아들이 작은 아들이 한 짓으로 괴로웠을 걸 생각하니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작은 아들을 내보내놓고 속상해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진정한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울지 마, 엄마. 내가 너무 흥분했어. 미안해.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다 상민이 저놈의 자식 때문이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거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 됐어. 의혹이 풀렸으니 상관없어. 적어도 나한테 문제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건 밝혀진 거잖아. 상민이 저 새끼 말대로 결국 결혼까지 하긴 힘든 사람 놓친 것뿐이니 아쉽지도 않고, 그냥 나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을 뿐이야. 대체 왜 저러나 몰라. 같은 뱃속에서 나와서 똑같이 키웠는데 왜 혼자 모난 돌처럼 구냔 말이야.
미안해, 엄마. 나 아무래도 상민이 전처럼 보고 살기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이해 좀 해줘. 당연하지. 절대 만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그렇게 두 형제는 남이 되었지만 저는 속이 다 편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형제인데 그렇게 남처럼 살게 해선 되냐?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충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오래 지켜본 건 엄마인 저잖아요.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든 한쪽을 떨어뜨려 놔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골마 썩게 되는 걸요. 그 후로 여자 만난다는 소리는 없었지만 어련히 알아서 할까 싶어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습니다. 만나는 여자가 없는 것 같지도 않고 결혼할 여자면 기다리지 않아도 데려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큰아들이 30을 넘긴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함께 동남아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동남아 여행? 혼자서? 아니, 캄보디아로 먼저 여행 간 친구 있어. 엄마도 알 거야.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정식이. 기억나지. 경찰한다던 애잖아. 경찰은 못했지만 회사 생활하다가 이직 준비하는 김에 시간 내서 여행 중인가 봐. 좋은 것 같아서 나도 모처럼 연차 내고 좀 갔다 오려고. 캄보디아랑 태국, 라오스 그쪽으로 좀 돌다 올 생각이야. 얼마나 있다가 오려고? 2주 정도? 그래. 너 일한다고 여행도 제대로 못 다니더니 잘 생각했어. 잘 갔다 와. 좋은 곳 있으면 제대로 눈에 담아서 다음에 엄마도 모시고 갈게. 너무 섭섭해하지 마. 섭섭하기는 엄마는 상훈이 너 좋은 거 보고 즐겁게 여행하면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어. 일만 하다 죽을 생각인가 싶게 제대로 된 여행도 안 다니던 녀석인지라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출국하기 전날 용돈도 두둑히 챙겨 쥐어 보내고 그저 안전하고 건강하게만 다녀오라고 했죠. 그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못하고요. 큰아들이 여행을 떠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겁니다. 갑자기 아들 친구 녀석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미 아들이 아닌 아들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부터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죠. 어머니, 정식이에요. 상훈이 친구. 정식아, 무슨 일이야? 상훈이는 뭐하고? 어머니, 죄송해요. 정식아, 왜 그래? 왜 그러는 건데? 아줌마 무섭게 왜 그래? 상훈이가요. 상훈이가 실종됐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없죠. 실종이라뇨. 환한 미소로 인사하며 집을 나서던 아들이 그 먼 타국에서 실종이 됐다는 겁니다. 이틀 전에 여행하던 지역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아들을 비롯한 현지인이 휩쓸려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뒤늦게 현지 경찰들과 교민들의 도움을 받아 찾아보려고 했지만 못 찾았다면서요. 저는 그 얘기를 듣다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여동생이 함께 있었기에 망정이지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오랫동안 쓰러져 있을 뻔했어요. 다급하게 저를 응급실로 옮긴 여동생 덕에 병원에서 깨어난 저는 어렴풋이 꿈처럼 남은 그 아이의 목소리에 다시 공포에 떨어야 했죠. 상훈이. 언니, 일단 진정해. 상훈이 친구가 더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가야 돼. 상훈이 찾으러 가야 돼. 어딜 가? 언니가 거기까지 가서 뭐 할 건데? 거기 홍수 나서 이재민 생기고 안 그래도 복잡해서 와봤자 도움이 안 된대. 그래도 가야지. 내 새끼가
내 새끼가 나 찾을 건데. 엄마 찾을 건데. 비켜, 옥경아. 나 가야 돼. 언니, 정신 차려. 위험해. 상훈이가 언니가 오길 바라겠어? 기다려보래. 일단 조금만 기다려보자. 조금만, 응? 저는 저를 막는 여동생 품에 안겨 결국 눈물만 쏟았습니다. 자식이 생사를 알 길이 없다는데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틀 후 물이 찬 곳에서 서서히 물이 빠지면서 잠기거나 물에 떠오르는 시신이 발견되었지만 아들 시신은 찾지 못했다더라고요. 그러면 살아있는 거 아니야? 우리 상훈이 어딘가에. 희망을 가지고 물었지만 아들 친구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바다로 이어진 강에 휩쓸려 여러 날에 걸쳐 바다까지 흘러간 시신도 적지 않을 거라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기가 막힌 죽음이 어딨나요? 결국 그쪽에서 공식적인 수색이 종료되면서 저는 머나먼 타국에서 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결국 조카 도움으로 갔는데 거대한 사막에서 바늘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막막하더라고요.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분명 살아있을 것 같은데 그 어디에서도 아들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가 된 큰아들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하지 않고 버티려고 했어요. 언젠간 나타날 거다, 분명히 살아있다, 그 마음으로요. 그런데 주변에서 하나같이 말리더라고요. 상훈 엄마, 그거 상훈이한테 좋은 거 아니야. 상훈이 하늘로 가야 되는데 엄마가 못 놓으면 못 간다고. 그러니까 상훈이 편하게 해주자, 응? 어떻게 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야. 엄마 얼굴도 못 보고 엄마 품에 한번 안아주지도 못하고 보내. 아유, 어쩌면 좋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떡하고 많은 사람 중에 상훈이야. 장례를 치르는 동안 4-5번은 졸도했을 겁니다. 시신 없는 장례식이 얼마나 장난 같은 줄 아나요? 입관인데 시신은 없고 관만 덩그러니 있어요. 그런 장례식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들 사진만 품에 안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사흘 밤낮을 울부짖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어두운 방에 틀어박혀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르게 지냈죠. 이따금 여동생과 지인들이 문을 따고 들어와 이것저것 챙겨주었지만 저는 더는 살 의욕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소식을 듣고 장례식부터 왔지만 별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작은 아들을 보면 더 속상해서 그냥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처럼 산송장처럼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초인종이 여러 번 울리더라고요. 늘 찾아오는 사람들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알아서 들어오는데 쉬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는 게 이상해 나가보았죠. 그런데 웬 젊은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누구? 조심스레 문을 연 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웬 아기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구상훈 씨 집 맞나요? 상훈이요? 예, 그런데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온 거예요. 잠시 좀 들어가도 될까요? 아이가 있어서. 예? 아, 예. 어리둥절한 채 여자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여자는 태연하게 거실 바닥에 아이를 눕혀놓고 옷매무새를 정돈하더라고요. 대체 누군데 우리 상훈이를 알아요? 어머니, 이 아이 상훈 씨 아이예요. 예? 그 여자는 저희 집 거실 바닥에 누워있는 그 아이가 죽은 큰아들의 아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저를 놀리는 건지 연달아 믿기지 않는 일들이 생기니 순간 이게 꿈이구나 싶더라고요. 느닷없는 아들의 죽음도 모자라 생뚱맞게 큰아들의 아이라뇨.
믿기 어려우시면 어머님이랑 유전자 검사 해보셔도 돼요. 틀림없이 상훈 씨 아이 맞아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 저희 집 사정 때문에 헤어지게 됐거든요. 아이 가진 걸 상훈 씨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키우려고 하다가 최근에 사정이 나아져서 상훈 씨 다시 만나고 싶어서 온 건데 상훈 씨 그렇게 됐다는 소식에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여자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살폈어요. 누가 저 놀리나 싶어서요. 그 여자 말로는 연애하다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혼자 낳았다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결국 그 여자 말대로 저는 유전자 검사부터 했습니다. 조카 도움을 받아 공신력 있는 곳에서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진짜 제 손주로 나온 거예요. 여자는 놀라지도 않고 태연히 그러더라고요. 아빠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그래도 할머니라도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거 좋아해야 하는지 슬퍼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이는 어떻게 키울 생각이에요? 사는 곳은 어딘데요? 사실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아이를 낳았어요. 원래는 상훈 씨 만나서 얘기 나눠보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고요. 어머님만 괜찮으시면 잠시만이라도 여기 지내도 될까요? 안 될 리가 없었죠. 저는 내심 그 여자, 그러니까 내 며느리가 될 뻔한 그 아이가 남아줬으면 했거든요. 아들을 똑 닮은 손주를 계속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그 여자를 제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동생은 기가 막힌다고 하면서 갑자기 아들 재산에 대해 묻더라고요. 그럼 상훈이 재산은 다 걔한테 가는 거네? 재산? 아, 아무래도 그렇지. 자식인데 상속해야지. 언니, 바로 그렇게 해주지 마. 어차피 언니 아니면 상훈이 자식인 거 밝히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왜? 왜긴 왜야. 언니 그 애 보고 살고 싶다며. 근데 애 엄마가 상훈이 재산만 꿀꺽하고 평생 애 안 보여주면 어떡해? 그래도 괜찮겠어? 그건 안 될 일이었어요. 그 애를 머물게 한 이유는 다 우리 큰아들 핏줄 때문인 건데 재산을 넘겨주면 모든 걸 빼앗기게 되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그 여자를 불러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서 복잡하지만 경준이가 받아야 할 상속 재산은 좀 나중에 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중에요? 나중에 언제? 글쎄요. 10년이든 5년이든 나는 좀 이따가 주고 싶어요. 어머니, 좀 당황스럽네요. 엄밀히 말해 그 돈은 상훈 씨 아들인 경준이 거고 법적 후견인은 친모인 저인데 그 재산을 관리해도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 필요해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식 잃은 부모 욕심이라고 생각해줘요. 나는 아가씨랑 경준이가 내 집에서 좀 머물러 줬으면 좋겠거든요. 상훈이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경준이 보면 우리 상훈이 생각이 나고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당분간만 같이 지내면서 경준이 좀 보게 해줘요. 여자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듯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순순히 물러날 생각은 없었어요. 막무가내로 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질질 끌어서라도 붙들어 놔야지 싶었으니까요. 다행히 여자는 순순히 제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좋아요, 어머니. 대신 저도 부탁이 있어요. 제가 원래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 키우면서 집안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괜찮으시면 아이 맡기고 저 일 다니고 싶어요. 그거야 얼마든지 그래도 좋아요. 경준이는 내가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요. 그렇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며느리 손주와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사람의 힘이란 게 참 신기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숨만 쉬어도 그 들이마시는 숨에도 속이 말라 죽을 것 같더니 방긋방긋 웃는 애를 보고 있으니 사라지는 거예요. 까마득히 멀어진 아들 어렸을 때 모습이 생각나 웃으며 보다가도 눈물 짓는 날도 많았죠. 갑자기 나타난 손주가 내 목숨을 살렸다. 큰아들이 이러라고 남겨놓고 갔나 싶었죠. 그런데 좀 마음이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큰아들이 좋아 만났다는 그 며느리 때문이었어요. 며칠 지내보니 이상하게도 큰아들이 좋아할 만한 구석이 없는데 싶었거든요. 나가다 들어오면 어렴풋이 담배와 술 냄새가 났고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도 경박스럽기 그지없었어요. 제가 있는 집이라 조심하는 것 같았지만 불쑥불쑥 욕설이 나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애한테 이상한 의문을 품거나 질문을 하게 되면 손주를 데리고 가버릴 것 같아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같이 산다고 해서 집안일을 뭐 거드는 것도 없었어요. 저한테 애 맡기고 일하고 싶다고 하더니 정말로 애를 맡기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더군요. 참다 딱 하나 물은 게 그거였습니다. 근데 우리 상훈이는 어떻게 만난 거예요? 네? 아,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예?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걸 한 번만 물은 건 아니거든요. 두세 번 같은 질문을 했는데 만난 이유가 물을 때마다 달라졌어요. 처음엔 거래처 인연으로 만나게 됐다. 자기가 큰아들 회사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됐다가 만나게 됐다더니 이번엔 소개팅으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상해도 너무 수상하잖아요. 만나면 안 될 곳에서 만나지 않은 이상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작은 아들은 몰라도 큰아들 속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게다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 한 50만 빌릴 수 있을까요? 50?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한 푼, 두 푼 돈을 빌리는 거예요. 처음 한두 번은 얼떨결에 필요해서 그랬나 보다 하고 줬는데 그 횟수가 점점 잦아지는 겁니다. 하도 빌려주란 말은 하고 갚을 생각을 안 하길래 한 번은 물어봤어요. 근데 왜 그렇게 돈이 필요해요? 네? 아, 경준이 때문에요.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이 많네요. 아, 근데 어차피 경준이 양육비는 경준이가 받을 상훈 씨 재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미리 준 셈 쳐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뻔뻔하게 하는 사람이니 제가 큰아들 짝으로 감히 상상이나 하겠냐고요. 그러다 진짜 이상하다 싶은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큰아들이 그렇게 되고 나서 자기 딴에는 하나 남은 자식이라고 작은아들이 집을 자주 드나들었거든요. 저도 처음엔 형한테 애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더니 자주 와서 삼촌이라고 놀아주기도 하고요. 그래도 집에 큰일 생기고 나서 철이 좀 들었다 싶은 행동을 보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애 목욕시키고 나오는데 거실 소파에서 둘이 찰싹 붙어 이야기하는 모양새가 영 이상하더라고요. 야, 나 옆구리에 살 많이 쪘단 말이야. 이 정도면 뭐 애교지. 살찐 것도 아닌데. 아, 만지지 말라고. 아무리 그래도 큰애랑 결혼할 뻔한 사이면 둘이 형수 시동생 사이인 건데 그건 좀 아니잖아요. 저들끼리는 말 편하게 하기로 한 모양인데 보기엔 그게 좋지 않으니 자중해 달라 이야기했죠. 하지만 앞에서는 주의하겠다 해놓고 돌아서면 또 둘도 없는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며느리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워 아들을 불러다 그랬어요. 상민아, 아무리 상훈이가 없어도 혜정이는 네 형수야. 적당히 거리를 둬야지
둘이 너무 그렇게 가깝게 지내면 남들이 욕해. 남들 보는 앞에서 그러는 것도 아닌데 뭐가 걱정이야.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 거지. 경준이 엄마면 가족인데 가족끼리 좀 편하게 지내면 안 돼? 그게 아니라 편한 것도 정도가 있는데 너네는 너무 보기 불편해서 그래. 아무리 가족이라도 선은 지켜라, 응? 아유, 알겠습니다요. 제가 작은 아들의 행동이 더 거슬렸던 건 큰아들이 그렇게 되기 전 작은 아들과 있었던 일 때문이기도 했어요. 큰아들이 만나는 여자마다 회박 놓았던 그 일이요. 그러다 보니 더 곱게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기어이 제가 보는 앞에서 선을 넘고야 말더라고요. 밤중에 깬 손주한테 분유를 먹이고 나오는데 베란다에서 둘이 껴안고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저것들이 드디어 미쳤구나, 천지분간을 못하는구나 싶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작은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 진짜. 어머니 10년 뒤에 줄 생각이면 어쩌지?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잘 달래서 1년 안으로 해결해 볼게. 엄마한테 이제 아들이란 건 나밖에 없는데 내 말 듣지 않겠어? 그거야 모르지. 잘 좀 해봐. 어머니 은근히 숨막히게 하는데 뭐 있단 말이야. 물론 경준이 봐주셔서 덕분에 너무 편하지만. 우리 형 진짜 불쌍해. 소처럼 일만 하다 결국 죽 써서 개 준 꼴이잖아. 그 돈 다 내가 가질 거 알았으면 그렇게 일만 했겠어? 다 당신 거 아니야. 다는 우리 경준이 몫이니까 건드릴 생각하지 마. 아우, 알았네요. 세상에 이것들이 진짜 눈이 맞아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제가 손주에게 내줄 아들 상속재산을 두 사람이 가로챌 생각이었던 거죠. 엄마 자격 없는 여자야 둘째치고 작은 아들이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억울하게 죽은 큰아들 자식 재산에도 손을 대다뇨. 내 속에서 나왔지만 어떻게 저런 괴물이 나왔을까 싶고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심장이 크게 요동쳤어요. 먼저 간 큰아들 생각나 불쌍해 가슴이 아파 죽을 것 같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들어와 이걸 어째야 하나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두 사람을 내보낸 오전이었죠.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일반 전화가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해 오는 전화였죠. 누구인가 싶어 보니 여행을 함께했던 아들 친구더라고요. 안부 전화를 했구나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보세요? 정식이냐? 여보세요? 정식아, 무슨 일이 있어? 엄마.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큰아들 목소리였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 헛것을 들었나 싶어 액정을 살폈는데 아들 친구 전화가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화기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영락없이 큰아들이고 엄마라고 찾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엄마, 나야, 상훈이. 상훈아! 그제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큰아들이 살아있던 거예요. 아들은 우느라 제대로 말도 못했고 아들 친구가 전화를 받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운 좋게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다 함께 떠밀려온 쓰레기를 붙들어 물에 잠기지 않을 수 있었대요. 그러다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 웬 마을이더랍니다. 떠내려오다가 머리를 부딪힌 건지 죽을 뻔했다는 충격 때문인지 기억이 없었대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오지 현지인들이 살던 마을에 동떨어져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정신을 차렸고 2주 전 몸이 나아지면서 기억도 돌아와 수소문 끝에 큰 도시로 나올 수 있었대요. 고맙게도 아들 친구 놈이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그곳으로 가 아들을 찾으러 다녔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훈이가 살아있을 것 같아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오자고 한 여행에서 그렇게 돼서 죄책감도 너무 컸고, 어머니, 상훈이 찾았어요. 생각보다 건강하고 병원에서 큰 이상은 없대요. 여권 문제만 해결되면 금방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바탕 아들을 붙들고 오열한 저는 문득 손주가 보여 아들에게 얘기해 주었어요. 너 지금 내가 누구랑 같이 지내고 있는지 알면 까무라칠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상훈이 너 오자마자 아빠 되게 생겼어. 너 닮아서 애가 똑 부러지고 예쁘다. 어? 애? 애 아빠? 엄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얼떨떨하겠지. 생각지도 못한 애가 있었다니 얼마나 놀라겠어. 혜정이 기억은 나지? 혜정이가 네 애를 낳았대.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혜정이라니? 혜정이가 누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큰아들이 아직 기억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시종일관 며느리를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 나 진짜 그런 사람 몰라. 지금 사진 보내줄 수 있어? 혜정이라니. 내가 만났던 여자친구 중에는 그런 사람 없는데 애가 얼마나 됐다고? 애가 지금 막 10개월 됐는데. 10개월? 엄마, 나 그때 여자친구 있었어. 정석영이라고 하는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여자애. 단발머리에 키는 나보다 한두 뼘 정도 작은 아담한 애야. 아닌데? 키가 딱 상민이만 해. 좀 커. 그러면 나 정말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그 여자가 내 아이를 낳았다고 왔다고? 이게 대체 무슨... 그럴 리가 없어, 상훈아. 내가 혹시 몰라서 나랑 유전자 검사도 했는데 조손관계라고 했다니까. 조손 관계? 그러다 문득 지난밤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가 생각나 아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를 곱씹던 큰아들은 갑자기 돌연 심각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엄마 일단 나 살아있다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아무한테도? 아무한테도. 이모한테도 말하지 마. 알았지? 나 조만간 갈게. 그렇게 저는 큰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걸렸을 거예요. 아들이 이미 사망신고가 된 상황이라 좀 복잡했지만 결국 살아서 우리나라 땅을 밟은 거죠. 애엄마인 그 여자에게는 일이 있다고 애를 맡겨두고 공항에 나와 아들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건강하다더니 그새 살이 말도 못하게 빠져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눈물의 상봉도 잠시 아들과 저는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깊은 생각에 잠겨 창밖만 오랫동안 내다보았어요. 집에 도착해 함께 들어가자고 하니 문을 살짝 열어놓고 저 먼저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순히 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고 들어가니 여느 때처럼 작은 아들과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경준이가 어머니 많이 찾았어요. 2달 사이에 할머니 정이 많이 들었는지 엄마보다 할머니를 찾아 큰일이네요. 엄만 좋겠네. 손주가 엄마 바라기라 형 닮아 그런가? 상훈 씨 닮아 효자 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오자마자 제 품에 애를 맡기며 자기들끼리 하하호호 잘도 떠들더라고요. 그때 뒤에서 아들이 다가왔어요. 누가 내 아들이라고? 두 사람은 무슨 소리인가 싶어 고개를 쭉 빼더군요. 그때 저는 큰아들이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여자를 모른다는 말이 진실이란 걸 알았습니다. 제 형을 보자마자 사색이 된 작은 아들과 달리 그 여자는 처음 보는 사람인 양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세상에 어떤 여자가 자기 애 아빠를 그런 표정으로 쳐다볼까 싶게요. 형? 형이야? 누가 내 아들이라는 거야, 임마? 엄마, 이 여자야? 김혜정이라는 여자가? 얘, 너 말 좀 해봐. 상훈이랑 결혼 준비하려고 했다면서 왜 애가 처음 본 것처럼 그러고 있니? 네? 그럼 이 사람이 구상훈 씨? 그게... 이봐요, 나 알아요? 나 만난 적 있어요? 어디서 만났는데요? 큰아들의 물음에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이가 없기도 어이가 없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 제가 직접 믿을 만한 기관을 찾아 유전자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대체 그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된 거야? 대체 그럼 상훈이 너를 어떻게 알고 이 집에 들어왔냐고? 유전자 검사는 잘못된 거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아들이 아니라며. 조손 관계, 엄마 손주 맞을 거야. 그게 내가 아닐 뿐이지. 아니라면? 어머, 설마 상민이 너? 저는 기겁하며 작은 아들을 보았고 작은 아들은 망연자실하며 뒷머리나 박박 긁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작은 아들과 그 여자의 연기이자 쇼였던 겁니다. 제가 큰아들을 잃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제대로 생각할 수 없게 된 틈을 타 벌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준이 그 애는 제 손자는 맞았습니다. 큰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의 자식일 뿐이었어요. 그 두 사람은 죽은 큰아들의 재산이 탐나 그런 짓을 벌인 거죠. 저한테 말도 없이 같이 동거하던 여자와 애를 낳았던 거예요. 자기 아들은 큰아들의 자식으로 둔갑시켜 제가 받은 아들의 상속권을 자기 아들에게 줄 셈이었고요. 제가 손주에게 큰아들 재산을 바로 상속하지 않았던 게 신의 한 수였던 셈이었습니다. 상민이 너 이 자식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와중에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해? 아이씨,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어차피 엄마는 그 돈 필요도 없으면서 내가 달라고 했으면 순순히 줬겠어?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지. 너 같은 것도 자식이라고. 널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어. 아까워 죽겠어 정말로. 상민 씨,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경준이는. 뭘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그냥 새 된 거지. 에이씨,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형도 쇼한 거야? 정말 너는 갱생이 불가능하구나. 내가 죽기를 기다린 혈연 같은 거 나 필요 없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저 여자 그리고 네 자식 데리고 지금 당장. 아이씨, 개선 장군 납셨네. 간다고요. 가! 잘한 것도 없으면서 잘못했다 싹싹 빌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큰 소리치고 가더라고요. 큰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로 여자와 작은아들을 상대로 사기죄를 물어 고소를 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도 빼놓지 않고요. 사실상 거의 여자가 주도적으로 벌인 일이었지만 작은아들도 틀림없는 공범이었죠. 작은아들은 뒤늦게 형제끼리 선 넘는 거 아니냐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을 키우지 말라고 협박하더군요. 하지만 죽다 살아난 큰아들이 뭐가 무섭고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제가 뭐가 두렵겠어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법적 처벌을 받도록 힘을 썼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서 사실 큰 처벌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일로 작은아들을 완전히 마음에서 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 후 저는 작은아들이 행여 찾아오기라도 할까봐 큰아들이 마련한 집으로 이사해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 큰아들이 데려온 진짜 며느리감과 함께 살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얼마 전 첫 아이를 출산했죠. 그렇게 작은아들의 존재가 잊혀가던 와중 여동생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언니, 상민이 돈 필요하대.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기막히라고 전해주는 거야. 재혁이한테 연락 왔다더라. 보석금 좀 내달라고. 뭐? 그럼 지금 구치소에 있다는 거야? 아휴, 가지가지 안 해. 재혁이가 모르쇠 하고 끊어버렸대. 그러면서 언니한테도 연락 가겠다고 이모 걱정된다고 말해주더라. 언니, 마음 단단히 먹어. 단단히 먹을 것도 없어. 내 자식은 상훈이 하나니까. 자식한테 정 떨어지면 아무리 부모라도 매정해지는 법이죠. 구치소에 들어가 보석금이 필요하다는데 안타까운 마음은커녕 들어가서 정신이나 차렸으면 싶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니까요. 전 오래전 이미 작은 아들은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어요. 아마 다시 꺼내보지 않을 가슴속 아주 깊은 곳에 묻어두었죠. 얼마 남지 않은 세월 당장 눈앞에 있는 자식들 챙기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